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베프의 쪽 시간이죠.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청조 씨는 참 내가 보기엔 연극적 장애인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모든 세계가 세상이 자기 무대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갖고 놀려고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매우 기분 나쁩니다. 자, 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저는 사실 생각보다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와서 되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14일에 전청조 씨에 대해서 특경법상 사기 공무사 위조 및 위조 공무사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했는데 징역 12년입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하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면서 전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기 행각이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는 이 소설보다 더 뛰어나다, 대단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면서도 어쩜 이렇게 뻔뻔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 요소들을 따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밖에 안 돼서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주긴 했어. 하지만 이해가 안 가. 이제 이게 재판부의 태도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씨 울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예.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이 씨는 그 같이 수행했던 그 저기 경호팀장이죠. 예, 이 씨에게는 그러니까 공범으로 재판받았던 징역 7년 구형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청조 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12년이 선고됐습니다. 12년이고 경호팀장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훨씬 적게? 얼마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4년 안쪽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뭐 공범 관계가 아니라 종범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공범이다라고 한 거고 판사님은 그거보다는 종범에 가깝다라고 하고 그건 다시 또 이제 항소심에서 묻겠다고 하신 거고 뭐 제가 봐도 이 재판부의 판결 자체는 상당히 이 범죄 행위 자체를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전체 액수에 있어서 남해 씨와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비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줄어드니까 특경법상의 그 부분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검찰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좀 보완해 갖고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둘 간에 종범으로 그냥 단순히 보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그냥 단순히 종범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씨가 전 씨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옆에 이 씨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딱 그렇죠.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사람 속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공범 관계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이 씨 쪽에서는 물론 초기엔 그래서 이 시기가 좀 다르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구분을 해서 항소심에서는 좀 다퉈봐야 될 것 같고요. 남현희 씨 문제가 지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사기, 그러니까 공범 액수라고 하면 액수가 확 커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남현희 씨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사가 완결되고 그것이 또 시작되면은 지금 이 형량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범 관계가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재판할 때 그럽니다. 남현희 거를 그냥 빨리 수사해가지고 같이 붙이던가. 왜냐면 같은 사건이니까 결국에는. 아니면은 일단은 전청조 씨 재판부에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심 물론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사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러면 전청조 씨 거랑 따로 떼어가지고 남현희 씨 거만 한다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같이 해서 결과를 같이 내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이상하죠. 실제로는 이게 검찰로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남현희 거를. 그러면 경찰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더 수사하고 아니면 어떤 걸 더 하느냐.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여야 될 걸 안 붙여버리니까 전청조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조각내기 수법. 사기꾼들은 조각내기 수법을 통해서 쪼개고. 그러면 이제 형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각내면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전청조가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남아있다는데
법 논리상으로는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재판부들도 맞아요. 그럼 경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검찰이 수사지 하면서 빨리 보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소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니네 의견이 뭐든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중간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갖고 그러면은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행사하기도 애매한 상태고, 네. 근데 경찰은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건 분명히 경찰이 네. 명백히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검찰보다는 경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조금 더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전청조가 이제 법정에서 손을 덜벌벌 떨었다고 해요. 손을 그런 가짜는 연극을 하는 게 실제로는 실제냐 아닙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연극성 장애를 하지만. 이게 의도적인 연극성 장애 같은 부분이 들어요. 그렇죠. 얘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잘해요. 특히 사기꾼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요 온몸이 다 그냥 무기입니다. 온몸이 다 그냥 막 울고 막 떨고 막 하면서 요 문 밖에만 나가면요 낄낄거립니다. 법정 밖에만 나가면. 그러니까 참 저렇게 하기도 희한하다. 그러니까 진짜 메소드 연기는 저 타고난 애들 같다. 메소드 연기예요? 완전히 메소드 연기죠. 대단하네요. 자, 징역형이 선고되니까 전신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흐느꼈다고 하는데 처음에 검찰이 구형할 때도 최후 진술할 때도 막 통곡을 하면서 죽어 마땅하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냥 아주 날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를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단 1원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보면 돈이 그렇게 없지도 않아요. 홍화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관선 변호사냐 그게 아니라 사선 변호사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줬다? 그럼 자기 아버지한테 돈은 뭐냐? 아버지한테 10억 받았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아버지도 지금 구속돼 있어요. 네. 그럼 엄마는 뭐냐? 그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냐?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그런 거 의심하는 거죠.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고 보통 피해자들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네. 말로는 재판정에서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판사님도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쇼하는구나, 아니구나 아는데 그거를 알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태연자역하게 그런 걸 하거든요. 막 밀어붙이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진짜 속으로 혀를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이러면서 속으로 너 나 죽이면 안 돼. 이거를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자는 얘기예요. 피해자들한테 합의는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외상 합의 있다는 거요? 외상 합의로 가는 거죠. 어음으로 부돌내겠다 또 이런 외상 합의로 가는 거죠. 이런 애들이 진짜 외상 합의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일단 위기만 모면하고 그렇죠. 보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인이 1막 1장만 넘으면 1막 2장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거 말이 좀 웃기지만 카메라가 자기를 향해 있을 때를 즐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김희철 씨가 한 말대로 우주 데스타란 말을 얘가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건지만은 그걸 또 언론이 또 받아 써줘요. 네. 또 그걸 보고 낄낄거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기꾼들은 그런 형태의 것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전청조와 같은 사기범들의 심리는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네. 자기는 뭔가 스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 넘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다 막 행복해하기도 하고 오늘 좀 강도가 약한데 이러면서 좀 반성하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녹화 오프되면요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이런 놈들이 참 녹화 탁 키면은 그때부터 눈이 벌게져 갖고 이게 진짜 금방 울다 온 사람처럼. 네, 진짜 울다 옵니다. 금방 1초도 안 걸립니다. 진짜. 네, 사기꾼들에게 잘 속는 사람들도 따로 있죠. 저도 잘 속는데. 사기꾼들에 잘 속는 분들은 노변처럼 정직하고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만 뭉개뜨리면은 그게 사기꾼들의 심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난 이런 것 같아. 잘 속는 사람들은 나도 원래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말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원칙이 이런. 상대방도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
이런 생각을 멍청하게 하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게 되면 또 넘어가. 그 말이 좀 맞아 보이고 저 사람 말을 안 믿어주면 내가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검찰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 전청조 씨도 항소를 한 겁니까? 쌍방 항소죠. 지금 양쪽 저기 다. 예. 검찰에서는 이제 너무 양형이 적다.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피해자가 다 쓰고 피해 회복이 안 됐다. 네. 그리고 너무 사치를 한 건데 계획적으로 범행인 거다. 이 부분이 가만히 안 됐다라고 해서 검찰은 항소했고 뭐 당연한 항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세요. 재판부가 뭐 내가 줄 수 있는 양형이 적기 되기 뭐 형량의 최고초를 줬다 주장했는데 10년이면은 거기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제 경합범이기 때문에 1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재판부는 12년을 준 거예요? 뭐 장량 감경이에요? 반성하고 있다고? 거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판사님은 그냥 이건 자기가 최애도 고를 줬다고 하는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고 안 주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X의 문제 같아요. X가 아니 X가 30억이면 이 정도 줘야죠. 그러니까 15년. 그게 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피해 회복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 전혀 안 된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게 전청조 씨 심리검사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왜 안 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심리 검사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속이니까? 사기꾼들의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하다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 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서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고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만 줄기차게 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항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 수사도 결과적으로는 좀 있으면 나오긴 할 텐데 남현희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창조 씨가 자신이 한 말 중에서 남현희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말이 거론이 되니까 그 뜻을 뒤집으려 노력했다. 그러니까 남현희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제 전청조라는 사람이 남현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뭐 사랑한다,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면 공범관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비트는 얘기들을 법정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의도적으로 이제 뜻을 왜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질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그거죠. 본인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의도를 뒤집으려고 너는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남현희 씨는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창조 씨는 처음에는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사람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같이 공범이라고 주장을 계속 사실 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물귀신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현희 씨에 대한 말을 전창조 씨가 하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검찰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남현희 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니야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 나 공범해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실은 이 전창조 씨가 말을 비비 꼬아요. 그래서 판사가 검사가 무슨 말 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럼 그 뜻은 알고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도 저는 사실 알고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수법이거든요. 다시 이제 말씀드릴 게 경찰의 태도는 지금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재판이 조금 꼬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찰의 수사가 너무 늦어요. 포렌식은 이미 오래전에 마쳤고 대지를 안 할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이번 주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병합시킬 것인지 아닌지 근데 1심 지났는데 병합될 수 있나요? 신급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창조 씨는 2심이고 그렇죠. 이거 1심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현희 씨는 1심인데 이럴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현희 씨 1심은 빨리 끝내버리고 2심에서 합쳐주는 거죠. 전창조 씨가 기다렸다가.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코딱지 쇼둥이님께서 참 닉네임 읽기가 어렵네요. 전창조 씨는 남자 교도소로 갑니까? 여자 교도소로 갑니까? 물어보시는데 일단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이 있는 곳으로 구치소죠. 지금은 아직. 여성 구치소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씨 측에서는 전창조로부터 받은 선물, 외제차 등을 자진 제출하면서 공모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남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 마쳤고 추가 대질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경찰을 말하는데 조금 축소해 주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좀 있죠.
사실은 좀 있죠. 그리고 남현희 씨 변호인들이 초창기에 잘 못했는데 아마 중간에 좀 바뀌었나 봐요.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팀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바뀌었어요. 지금 팀이 바뀌었어요. 팀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없어요. 아, 우리가 진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딱 들여다 보이네요. 어떤 순간. 눈에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설날 술에 취해서 모친을 숨지게 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잤던 30대 탈북민.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 좀 소개해 볼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그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전속살해 혐의입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휘둘러 갖고 살해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이런 그냥 전속살해 사건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가족이 탈북 가족이라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탈북민 문제가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아마 북한의 그 고난행군 곧 지나면서 2006년도에 탈북을 해서 지금 20년 동안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셋이 탈북을 한 건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랫동안 이제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도소에서 들락날락했던 사람으로 탈북민 청소년의 사회 적응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탈북한 이후에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사실은 먹고 살았다는 얘기고요.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날도 자기 동료와 함께 술을 10병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소주 10병 마셨다. 아파트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엄마가 죽어 있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요점입니다, 본인의.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찾기가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근데 그때는 탈북자인지 몰랐었죠. 그렇죠. 엄마가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본인 살아보겠다고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죽은 겁니다. 아들은 음주 사고도 일으켜가지고요. 교도소에서도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계속 들락날락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해당 남성은 범행 후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전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탈북민 아마 교도소 동기이자 탈북민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술 마시고 귀가한 후에 그 사람한테 이 자신이 범행한 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해갖고 확인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맨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목했는데 모르겠다. 근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꽃제비 물론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지성호 의원이 아마 그런 비슷한 것일 겁니다. 근데 북한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탈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가족이 특히 모자 가족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34,000명 탈북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로 상당수가 여성분입니다. 네, 맞아요. 그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경우도 많고 또 함경도 쪽이나 위쪽의 경우가 많은데 이 정체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 가족 내에서 그런 충돌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불화가 있는 것이 이 탈북민 가족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추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민 부모들은 생계형 직종에 많이 일하고 있고 출퇴근이나 휴일 개념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방치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범죄 대상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공한 탈북민으로서 즉 정착을 잘하고 있다고 소개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더라. 그 사람들은 심리적 어려움이 크죠. 본인이 잘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 가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쌓여서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힘들다는 걸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심리적으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말하자면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리적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내적인 갈등이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불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이런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3년 7월 같은 경우에도요. 북한에서 그 두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끔 고쳤어요. 제시 키친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김정향 대표라는 사람이 성공한 탈북민의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대표적으로 예, 대표로서 자리매김했었는데 잘 살다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으로 비춰지긴 했으나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게 요점인데요. 이런 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게 요점인 것 같고요. 고독사하는 탈북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가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이 소수자의 느낌이 많고 대학의 특례가 있지만 대학 내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죠. 예. 특히 이제 이 탈북자라는 레이블이 한번 찍히게 되면은 뭐 동기들이 잘 소외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안 맞으니까 우리하고 좀 어려우니까 좀 초기에 이제 그 사기를 많이 당하게 된 이분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당했냐면 기존에 왔던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뭐 재금을 하고 진출해야 되고 투자나 이런 모르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초기 정착금을 그대로 털리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렇죠. 초기에 제가 경찰에 있을 때는 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 경기도 근교에서 이제 그런 오피스텔에서 그런 안 좋은 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을 쫓아낸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뭔가를 바라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가장 그 낮은 쪽에서 이런 범법자가 되는 형태가 경찰들도 사실은 계속 마음이 아팠죠. 이들의 아이들이 사실은 가정 내에서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맞습니다. 방치됐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 근데 어쨌든 탈북민 중에 특히 20, 30대가 적응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방치돼 있다가 사회에서 계속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헤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0대들이 또 1년에 한 30명씩 더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데려가다 또 옵니다. 다시 또 와요? 네, 왔다 갔다 두세 번 떠돌아다니는군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어요. 어디 정체성을 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종류에든 적극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